자, 유통정보 사회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 사회입니다. 제 사회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유통정보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풀겠는데요. 71번서부터 가도록 하죠. 자, 정보 유통이니까 이제 정보를 물어봤죠. 71번에 정보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중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떤 사물, 우리가 정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 상태 등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신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전달되어 유의미 형태로 전달되겠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주는 것과 같이 수신자가 의식적인 행위를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선택의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유용하게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를 처리해 획득한 지식이에요. 정보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축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방대한 자료들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수집, 분리, 보관, 전달,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결국 인간이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걸 판단은 인간이 하죠. 행동도 수행할 때 그 반응을 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사실들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초월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니는 방식으로 조직화된 사실들의 집합체이다. 그것도 맞아요.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하는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로 처리된 자료이다. 그런데 자, 5번은 정보가 아니라 2차 자료를 얘기를 합니다. 2차 자료를. 그래서 이제 어떤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를 말하며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 자료, 이미 발표된 논문, 신문 기사나 각종 기관이나 조직 조사회사에서 발표된 결과, 이 기존의 자료죠, 정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자료라는 건 이제 5번에는 2차 자료죠. 기존의 자료예요. 기존의 자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부의 통계라든지, 그 다음에 논문, 보고서,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따져보는 거고요. 1차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1차 자료는 어떻게 돼요? 기업이 조직, 사업 목적에 의해서 좀 정확하죠. 직접 우리가 수집,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은 정보가 아니라 2차 자료다.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보고요. 자, 72번은 그냥 간단히 볼게요. 72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축 절차 중에서 개발 단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 이 시스템의 기본 설계를 해야 되고, 이 시스템의 상세 설계, 프로그램 개발,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시시프.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가볍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3번이 중요합니다. 73번에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에스크로우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에스크로우. 앞쪽에서 에스크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시킵니다. 그래서 제품 수령 후 에스크로우 사업자에게 구매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급이 되는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번, 구매자와 판매자 중 어느 한쪽은 에스크로우 서비스 회원이어야 되고요. 네, 구매자는 상품 배송 후 상품 대금을 즉각 판매자한테 입금하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예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스크로우 서비스는 구매자의 상품 대금을 즉각 판매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제3자한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한다고 앞쪽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에스크로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2번이 정답이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시 제한된 거래 조건에 합의가 되면 에스크로우 서비스가 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구매자는 상품 수령 후 에스크로우 사업자에게 구매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요. 그다음에 에스크로우는 비대면 거래인 전자상거래에서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그렇죠.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을 전자상거래상 피해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명품을 굉장히 막 싸게 팔고 막 획기적인 사이트가 있었죠. 옛날 시절에.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너무 싸다 보니까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입금을 시켜버려요. 그 회사가 그냥 그걸 어떻습니까?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에스크로라는 자금에 대한 관리하는 회사가 있으면 구매자가 이제 판매자한테 어떻습니까? 물건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에스크로 회사한테 지불하고 이렇게 지급하겠죠. 그래서 그런 안전한 그런 시스템이 된다. 이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4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축 절차의 적응 단계죠. 적용 단계, 약간 개발 단계인데 시스템 시운전을 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2번만 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75번 갑니다. 자, 75번은 별표를 쳐셔야죠.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이죠.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데이터 속에서 유도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발견해서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의사결정을 이용하는 과정은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이건 앞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답이 됐었지만 데이터 마이닝이죠. 마이닝. 그래서 이거는 캐내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은 거래 규모의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탐색 과정을 말합니다. 탐색 및 반복을 말하는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데이터 속에서 유도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발견해서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것은 데이터 마이닝이죠.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게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이냐? 자, 고객의 2번 반복적인 구매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상품 할인이라든지 무료 식품, 선물 혹은 여행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된 거죠. 마케팅 프로그램입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예요? 전자창고죠. 고객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개발하는 거죠.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의 기본은 이제 고객을 소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시켜서 크게는 소비 세분 시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작게는 이제 맞춤,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게 해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 고객 관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객 관리가 또 우선시돼야 되겠죠. 고객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번으로 가볼게요. 자, 76번도 체크가 되실 게 이것도 이제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 게 기출문제. 전자결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전제 조건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은 3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자거래 시 개인의 정보 및 익명성이 보장돼야 돼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개인 및 정보 및 실명성이 아니라 익명성이죠. 자, 익명성은 자신의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제 본인은 이름을 이제 숨기는 특성이 이제 익명성이죠.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소비자가 프라이버시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결제 시스템으로 구매하게 되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개인정보는 특정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될 수 있고 이 기업의 고객선 선호도, 생활 양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판매되는 경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한편 거래와 관련된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결제 시스템을 불법적인 손세탁, 밀수거래, 조세회피 수단으로 또 활용될 수가 있어요. 적절한 감사 및 보안, 초적 장치를 또 가지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보장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뭐 2번 시간 비용 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된다 당연하고 호환성과 범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고요. 4번 소액 결제가 가능하면서도 처리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자, 77번도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다음 중 지식의 변환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지식은 사회화됐다, 외재화됐다, 종합화되고 다시 내재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 종내 이렇게 정답 3번이 정답이다. 이런 가정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78번 별표 치셔야죠.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RFID입니다. 자 우리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먼 거리 그 거리에 있는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이 기술이다. 유통에서 FID를 활용하는 경우에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은 자 일단은 4번인데요. 자 우리가 고객 점유율 또는 고객의 지출 점유율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이 RFID를 도입하게 되면 이 고객 점유율이나 고객의 지출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뭐 한다고 높아지겠어요? 높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적 관련이 없죠. 근데 상품 재고 수준의 실시간 파악으로 판매량에 따른 최소 재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출고 상품의 대량 판독과 무검수, 그 다음에 무검품 실현에 따른 리드타임, 납기를 단축해서 획기적인 절감이 될 수 있어요. 재고 수준에서 최소 재고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상품의 수량 및 위치를 실시간 파악으로 도난 등의 상품 손실 예방 정도를 막고요. 무선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거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고객 점유율 또는 고객의 지출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은 직접적 관계는 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79번 같은 경우 B2B와 B2C 비교 설명한 내용 다르지 않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 문제는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79번의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일단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데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EC에 대한 거죠. 전자상거래. 그래서 이제 B2C에 대한 광고는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광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광고가 이제 대표적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광고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거고요. 소비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표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재에서 쓰는 거죠. 보통 우리가 집약적 유통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집약적 유통이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간접 유통이라고 하죠. 간접 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소매상을 통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 B2C는 고객 수는 많죠. 우리가 고객 수는 많고 거래량은 좀 작겠죠. 근데 B2B로 가야 된다. B2B 기업과 기업 그러면 인적 판매로 가야 되고. 자, 이건 어떻습니까? 반대로 거래량은 많은데 B2B니까 고객 수는 적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협상을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보통 입찰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표준이 아니라 맞춤식이죠. 맞춤식이고 그 다음에 주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약적 소비재의 간접 유통이 아니라 직접 유통이죠. 직접 유통. 그래서 하나의 이제 산업재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책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우리가 내용 살펴본다면, 지금 일단 정답은 3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3번. 자, 우리가 유통정책에 있어서 B2B는 직접 유통입니다. 산업재. 근데 B2C는 중간상을 배제한 유통에 선호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B2C는 간접 유통이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우리가 B2C와 B2B가 바뀌었죠. 이 B2B는 직접 유통. 우리가 B2C는 중간상을 활용하는 유통이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제 3번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판촉 수단에 있어서 B2C는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죠. 광고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개되는 방면에서 B2B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대상인데 얘는 우리가 B2B는 기업 간의 거래니까 인적 판매. 취급 상품에 있어서는 B2C는 표준화된 제품이죠, 보통 표준화된. 근데 우리 어때? 반면 B2B는 주문된 상품 제품이 주로 이루어지겠죠. 주문된 상품 맞춤형이죠. 4번 가격 정책에서 B2C는 정찰 가격제예요. 많이 이용합니다. 가격 정책이 딱 정해져 있지만 B2B는 협상 가격제, 입찰 가격제가 또 활용되겠고 B2B는 B2C 대비 고객 수가 적죠. 고객 수가 적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고객별 구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객별 전략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거 중요합니다. 79.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우리가 나온다면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출제빈도 높으니까 2개 정도 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8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우리가 의사결정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의사결정의 주체에 따라 개인적 의사결정과 조직적 의사결정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적인 모형은 현실 상황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설명하는 모형이고 규범적 모형은 기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결과의 발생 확률에 따라서 규범적 의사결정과 기술적 의사결정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인 것은 현실 상황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고 규범형은 기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과 운영적 의사결정이 앞쪽에서도 이제 운영적이라는 게 나왔었죠. 다시 한번 이제 비교를 한다면요. 전략적 의사결정은 채무 경쟁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적. 실무자가 하는 거겠죠. 의사결정은 이제 실무자. 경영진은 이 전략적은 비정형적입니다. 비정형적 의사결정. 그래서 외부 정보를 많이 이용하겠죠. 아까 이제 문제 풀 때 전략적은 외부 정보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빈도가 좀 낮죠. 빈도가 낮고 외부 정보를 의존하니까. 그 다음에 좀 불확실성하죠. 외부니까 불확실성하가 되겠고 운영적 실무자는 이제 정형적인 거죠. 정형적으로 맞춰서 하니까. 실무자는 이제 컴퓨터를 의존한다고 했어요. 앞쪽에서 컴퓨터 의존하는 것은 제가 앞쪽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이 컴퓨터는 아니었죠. 컴퓨터로 의존. 그럼 내부 정보입니다. 내부 정보를 의존하죠. 아까 외부라면. 그래서 얘보다 이제 의사결정의 빈도는 높다. 이렇게 해서 반대적인 거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2번이 틀렸고요. 자, 일단 3번에 보시면 업무 처리 절차의 규정 정도에 따라서 전형적 의사결정과 비전형적 의사결정을 구분하잖아요. 비전형적이 전략적이죠. 경영진 비전형적인 의사결정을 씁니다. 그 다음에 4번.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및 업무 의사결정의 구분은 이제 조직 계층에 따라 다르겠다.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전략적은 좀 불확실성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번 갑니다. 81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통제 정보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아까도 중요했었고 얘도 중요합니다. 난이도가 좀 있고 우리가 사회는 좀 문제들이 좀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자, 81번에 관리적 통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일단은 이 관리입니다. 관리 정보, 관리 통제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이 단어가 관리 통제라는 자체는 누구를 떠올리셔야 하면 이 중간 경영진을 떠올리셔야 돼요. 중간 경영진. 요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으로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층 수행은 뭐야? 최고 경영층은 항상 전략이잖아요. 최고 경영층은. 그래서 이 수행하는 전략 계획 및 통제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으로서 이 최고 경영층은 현재 조직의 능력을 평가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계획의 지원 계획을 통제하는 것은 전략 계획 정보고요. 하위 계층이 하위 경영층. 하위 경영층은 이제 운영 통제죠. 그래서 이 세부적인 조직인 기본 업무 또는 활동들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정보 시스템으로서 하위 경영층이 바로 미리 정형화된 업무가 운영적인 게 하위 경영층이란 말이에요. 하위 경영층. 그 다음에 중간 경영층이 바로 관리 통제 정보 시스템이죠. 관리 통제.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이 주로 중간 경영층이 이제 수행하는 경영 통제 및 관리 통제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관리 통제 시스템은 중간 경영을 찍으셔야 돼요. 중간 경영층은 전략 계획에서 세워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시 통제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은 마케팅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기획 관리 및 거래와 관련된 자료, 경쟁 기업 정보 등을 처리해서 마케팅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말 그대로 생산 정보 시스템이에요. 생산 기능을 구성하는 생산 기획, 자업 관리, 공정의 운영과 통제, 생산 실적 관리 등과 같은 이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게 생산 지원 정보 시스템. 그래서 이런 거 찾아내셔야 돼요. 자, 가르쳐 줄게요. 최고 경영층 나왔다? 이건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하위 경영층. 하위 경영층은 우리가 이건 운영 쪽이죠. 운영 정보 통제, 운영 통제. 그래서 정형화된 업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 경영층 나왔다? 그럼 관리 통제입니다. 마케팅 기획, 이건 마케팅 정보 시스템. 생산 기능을 위한 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시스템 지원하는 거는 생산 정보 시스템. 이것도 이제 81번도 별표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봤고요. 다음 번호로 이제 가시면 82번으로 갑니다. 82번은 지적자본이라는 것도 키워드입니다. 시험을 잘 나와요. 지적자본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지적자본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기계설비, 공장 등과 같이 달리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비재무적이에요. 재무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장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반영하기가 어렵죠. 지식경영 정도를 측정하거나 기업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적자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지적자본은 이제 인적자본, 구조적 자본, 고객자본이 있는데 인적자본은 기업이나 고객의 문제 해결 방식을 제공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82번의 정답은 5번인데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고객자본이에요. 지적자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은 고객자본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적 자본은 이제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무형의 자본으로 인적 자본을 지원하는 조직과 원한을 가진다. 그래서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고객이 많이 구매해 주니까 우리가 이거는 지적 자본보다는 우리가 고객 자본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자본인 것은 구조적 자본은 뭐예요? 이거는 이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무형의 자본으로 인적 자본을 지원하는 조직과 원한을 가리키기 때문에 구조적 자본이 아니라 이건 이제 어떻습니까? 고객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83번 체크하셔야 돼요. EDI 나왔습니다. 83번. EDI. 별표 표시하셔야죠. 자, EDI의 이유가 보기 어려운 것은 자, EDI는 생산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에요. 그죠? 그래서 83번에 보기 어려운 것은 1번이 정답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의 향상, 유통 채널의 개선, 국제 경쟁력 강화, 재고 비용 및 기타 비용 절감인데 고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죠, EDI가. 빨리빨리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84번 물류정보 시스템도 키워드입니다.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류정보 시스템에 대한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물류정보 시스템의 유형에는 이제 물류관리 시스템, 수집 및 출하 처리 시스템, 창고관리 시스템, 수배송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물류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후 경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아니죠. 이 물류정보 시스템은 경영정보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이에요. 상위 시스템인 경영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와 연계해서 물류정보 시스템을 바뀌었습니다. 뒤바뀌어야 돼요. 경영정보가 또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MIS가 경영정보가 MIS가 이제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상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고객 만족 극대화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재고 관리 및 판매 효율화,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꿔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보시면 또 걸렸어. 우리가 아까 우리 저번에 모의고사도 이 두 가지를 바꿔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먼저 물류정보 시스템은 경영정보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이니까 상위 시스템인 경영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물류정보 시스템이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입니다. 또 노렸다는 거죠, 이걸. 다른 것들은 그냥 물류정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잖아요. 물류정보 시스템은 효율적인 생산을 추구한다. 당연하고 얘는 핵심적인 목적은 고객 서비스 향상이고 소비자의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물류활동 지원 서비스다.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자, 85번은 이제 모바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다음 중 모바일에 대한 마케팅에 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얘는 이제 요금 부담, 표현력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반적인 마케팅 매체로 활용되거나 아직 일반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이라는 자체가 이 기업에서 모바일 활용은 모바일 특성인 이동성, 위치 확인, 개인화, 적시성 등을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 모바일에 대한 마케팅 활용은 이제 기존 매스 마케팅 전략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차별화된 완전 원투원이죠. 그래서 휴대성, 이동성에 따른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서 고객 접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모바일 마케팅에 대해서 대부분이 국내 기업은 모바일이라는 매체를 아직 마케팅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체나 광고 대행사 담당자들의 인식도 우리가 지키기 낮습니다. 또한 휴대폰 사용과 모바일 인터넷 친숙한 고객층이 불충분한 10대, 20대에 국한되어 있고 모바일 TV보다 훨씬 비싼 매체라는 단점이 있어서 모바일 마케팅에 호기심을 가지는 마케터들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아직은 일반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지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고객의 기업의 브랜드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거고요. 온라인보다는 훨씬 더 1:1 마케팅이 돼요. 오늘 뭐 어떻습니까? 요즘 뭐 그냥 전철을 타더라도 다 핸드폰 다 인터넷하고 막 난리 나죠. 이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이런 게 오니까 굉장히 좀 정확한 목표 타겟이죠. 원하는 시간대에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휴대성이나 이동성에 따른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서 고객 접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자, 8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코드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셔야 돼요. 자, 표준 물류 바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이 표준 물류 바코드는 개별적인 물류 작업과 물류 정보 시스템 LIS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이를 위해서 고안된 표준 물류 체계 표준 물류 바코드입니다. 표준 물류 바코드는 박스 단위 코드이며 물류 단위 박스 식별로 활용해서 표준 물류 바코드가 물류 식별 코드가 1자리, 국가 식별은 아까 3자리라고 했죠. 880 우리나라가. 그다음 제조업체 코드 4자리, 상품 품목 코드 5자리, 체크 디지트 1자리인데 물류 식별 코드는 이 1번이 정답인데 1에서 9가 아니라 좀 더럽죠. 0에서 9라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1번이 틀렸습니다. 바코드가 표시하기 위한 심볼 명칭은 이제 GS1 14이고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류식 식별 코드는 왜 국가 식별 코드는 3자리, 제조업체 코드는 4자리, 상품 품목 코드는 5자리, 체크 디지털 1자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업체 간의 거래 단위가 물류 단위로 주로 이제 골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박스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로 이제 물류 바코드가 있습니다. 제조업체 코드는 4자리로서 제조원 또는 판매원에게 부여하는 코드로 각 업체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 맞죠. 자, 87번으로 갑니다. 87번도 뭐 정보사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 문제 배정이 되죠. 이것도 이제 가볍게 봅니다. 가볍게.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중 정보화 사회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 정보 격차는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개개인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정보 불평등이 형성이 될 수 있죠. 즉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유사한 정보 불평등이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정보 격차는 정보 획득 수단의 뉴미디어의 소유 여부, 개인의 교육 수준, 경제적 능력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우리가 거의 다 불안정 경쟁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음 중 이 정보화 사회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발전된 정보 기술을 보유하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국의 문화 형태를 전파하는데 우월한 위치에 있기 되므로 정보 기술이 열악한 국가에서는 의사의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의 문화 양식이나 가치관 등이 침투해 오게 되는데 이것이 정보 월경에 의한 문화 종속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래서 정보기술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인간의 수용 능력이 뒤따라집니다.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못하잖아요. 받아들이기. 초래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부조화적 문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될 수 있으면서 이러한 경우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힘겨주기보다 개인의 정보 선택에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선택 능력을 또 마비시킬 수도 있어요. 정답은 4번인데요. 4번이 안 맞는 거죠. 4번은 뭐냐면 자 갑니다. 우리가 87번 하고 있죠. 4번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개개인의 차이보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정보 격차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젊은 분들하고 노인분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정보가 불평등이 심화되죠. 정보의 이 결과치가 굉장히 심한다. 그러니까 격차가.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접촉보다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접촉이 증대돼요. 메말은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예요. 정보화 사회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정답은 그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정보에 대한 게 이제 사회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건 정보의 차이가 있구나. 그럼 격차가 있겠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어떨까? 그런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화지체 현상 뭐 이렇게 나타나고 혼란을 준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격차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자, 88번도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88번도 출제 빈도는 넣었습니다. 다음 중 엑스트라넷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EDR을 사용해서 대량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고요. 타 회사들과 공동 개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엑스트라넷이에요. 그래서 공동 관심사에 관한 뉴스를 협력 회사들과 폐쇄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하나의 회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접속 서비스를 타 회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제품 카탈로그를 도매업자와 개방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이건 제품 카탈로그를 도매업자와 폐쇄적으로 공유할 수 있죠.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 매칭이라는 게 이제 또 패턴 매칭이라는 게 또 88번의 정답은 3번이고 89번은 이제 또 어떤 게 단어가 나왔냐면 패턴 매칭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패턴 매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89번도 이 정보 유통 정보에서는 이제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건지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구성원들끼리 함께 협동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어떻습니까? 그 네트워크상에 구성된 간의 협업을 증진시키고 지식 근로자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여행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대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룹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룹웨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직 업무에 관한 2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걸 앞에서 배웠죠. 이 저장 및 검색, 미래 예측을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데이터 베이스 도구라고 하고요. 그럼 어떨까? 3번이 정답이죠. 패턴 매칭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경험이 적은 지식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며 전문가 시스템, 지능 에이전트, 기계 학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 그래서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는 운영 프로그램으로서 경험이 적은 지식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의 예는 전문가 시스템, 우리가 일반인도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뭐 의료 진단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등이 유용되고요. 지능 에이전트,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하면서 주어진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웹,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인트라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들여서 적절한 언어로 변환한 다음 검색 엔진을 통해 결과 순서를 정해놓는 거고요. 기계학습 시스템도 됩니다. 환경과에 대한 상호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서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경망 또는 캐내는 데이터 마이닝, 의사결정 트리, 사례 기반 추론, 패턴 인식, 강화 학습 등을 포함한다는 거죠.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이 패턴 매칭이라든지 이런 이 지식경영 정보기술에서의 용어가 중요해요. 자, 4번 갑니다. 특수 목적을 가진 운영 프로그램으로 특정 영역에서 지식 근로자의 업무 시간을 줄이고 업무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용자는 앞쪽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글씨대로 특수 목적 운영 프로그램이 되겠죠. 말 그대로. 그냥 그 내용 말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5번도 관리자와 지식근로자의 개인정보 단말기에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 창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장 매체에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각에서 의사결정 소프트웨어 도구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5번에 그 의사결정, 그죠? 그 글씨에 답이 있죠. 의사결정 지원 도구라고 해야 되죠. 지원 도구다. 의사결정 지원 도구. 이렇게 보면 되고요. 90번 마지막에 보는데 90번도 별표를 쳐놓으시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급사슬, 우리가 SC, 그죠? SC는 또 우리가 출제되는 키워드로 볼 수 있죠. 자, 이 공급사슬에서는 구매와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규모의 경제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는 비용 절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키인데, 그래서 일단은 답을 본다면 2번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급사슬 내에서 있는 모든 객체들의 동기화에 따른 이점이 보기 어려운 것은 구매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 관계가 없어요. 규모의 경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사슬이라는 자체가 구매와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는 없어요. 이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해서 대량 구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공급사슬은 어떻습니까? 이 공급사슬에 대해서 협업, 공동 협력 체제의 형성이 쉽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리드 타임의 단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납기 단축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 고객에게 대한 납기 약속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막힘없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현금 상품으로 원활하게 돼서 이제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객체들의 동기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업무 효율성을 또 증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SC에 대한 구매와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는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별표를 하나 더 칠게요. 이거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협력 체계의 형성이 쉽다. 공급사슬은 객체들에 대한 동기화니까. 그 다음에 전체 리드 타임의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 납기 단축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한 납기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고, 현금 상품 흐름이 원활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해서 객체의 동기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우리가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 이 공급사슬은 구매와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는 대량 구매에 통한 비용 절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좀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나올 수 있다라는 자체는, 자, 일단은 71번 정도는 이제 정보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아닌 거는 5번에 이제 2차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고요. 에스크로우입니다. 에스크로우도 이제 73에 이제 우리가 에스크로우도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에스크로우는 이제 이 구매자의 상품 대금을 즉각 판매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때 판매자에 지급하는 거래 한정이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번 같은 경우도 다른 것들은 다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인데 1번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걸 끄집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 76번의 전자결제 시스템은 이 개인의 정보 및 이 실명성이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8번에
FRID, 우리가 무선 주파수를 이용했을 때 상품에 대한 우리가 고객 점유율 또는 고객의 지출 점유율을 제고시키는 역할은 안 한다. 그 다음에 79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B2C와 B2B가 바뀌었죠. 그래서 79번은 유통정책에 있어서 B2B는 직접 유통이 선언되고 B2C도 중간상을 배제한 유통이 선언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중간상을 활용한 유통이 선언되는 경우가 이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 돼요. 그래서 중간상을 활용한 유통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B2B 같은 경우는 직접 유통이고 B2C는 이제 우리가 중간상을 이제 배제한 유통이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80번에 이제 우리가 기술적 무용과 규범적 무용은 발생 확률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기술적은 현실상에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고 규범적은 기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1번은 1번의 최고 경영은 전략이고 하위 경영은 업무, 운영, 중간 경영은 관리 통제. 그 다음에 82번에 5번은 구조적 자본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거 82번은 고객 자본이다. 넘기시면은 84번 정도. 자, 물류정보 시스템은 이제 상위가 경영정보 시스템이, 이 분류정보는 경영정보의 하위이기 때문에 상위인 경영정보를 한 다음에 물류정보를 해야 된다. 주의하시고요. 모바일은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마케팅이 매체가 안 되고, 물류식 코드는 이제 바코드는 0에서 9. 그 다음에 87은 정보화 사회 문제는 아직은 이 정보의 격차가 아직 있다는 자체.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0번에 SC, 공급사들에 대해서는 모든 객체들은 동기화에 따른 우리가 어떻습니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와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달성을 동의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공급사들은 구매와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달성할 수 없어요. 대량 구매를 통해 비용 절감할 수 없습니다. 공동 협력 체계에 대한 협성이 쉽다, 체제 형성 쉽다, 리드 타임 단축, 납기 약속을 지킬 수 있다, 개체들이 동기화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그래서 4회까지 모의고사 봤는데 좀 제가 요새 강의가 많다 보니까 좀 목이 좀 메웠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고요. 다음 이제 5회 때는 좀 제가 건강한 모습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회 모의고사 마치고 다음 시간에 5회 모의고사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